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무리하고 돌아갈까? 아, 돌아가요? 어떻게 할래요? 마무리하고 돌아갈까? 그냥 내용만 합시다, 그냥 오늘. 그러면 여기 일단 마무리는 하는 거니까, 그죠? 마무리를 합시다. 어떤 거. 하고, 시간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기본적인 것도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길이 수축까지 했었죠. 그죠? 그 이해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네.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하고. 원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한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자,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라는 거. 원리.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갈릴레이의 상대성이라고. 알겠어요? 갈릴레이가 얘기한 상대성을 뉴턴이 적용해서 보통 우리가 상대 속도 개념 있죠. 상대 속도 개념.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성 원리는 빛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10m/s로 가고 있는 애한테, 응? 자, 앞에서 5m/s로 가고 있으면 이 A가 볼 때 B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A가 볼 때. 마이너스 5m. 자, 얘가 볼 때는 얘가 딱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얘가 10m/s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체를 자, 이쪽 방향으로 5m/s로 던졌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얼마의 빠르기로 가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속력과 이 속력이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5m/s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죠? 이런 게 뭡니까?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개념. 이 상대 속도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거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적용시킨 게 뉴턴 역학이야. 그냥 뉴턴 역학.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뉴턴까지는 잘 적용이 됐단 말이야. 근데 뭐 전자기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자기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역학적 파동.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얘랑 얘 차이점이 뭐야? 전자기파는 이게 없어도 돼요. 뭐가 없어도 돼요? 네. 그렇지. 매질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역학적 파동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빛도 이 역학적 파동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매질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 매질을 갖다가 에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갖고 찾으려고 했잖아. 누가?
마이클슨 몰리가 했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즉, 그때부터 이제 전자기파라는 녀석이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닌 파동도 있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봤더니 여기에서 얘가 조금 전에 이렇게 1000km/s로 이렇게 가는 엄청나게 빠른 지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활을 쏜다. 활을 이 속도로 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 속도는 2000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레이저를 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레이저를. 이 사람이 레이저총 뿅 쐈다. 빛을 쏜 거죠. 그죠? 빛의 속도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C로 기호를 씁니다. C를 갖다가 쌓아 버리면 C 플러스 1000으로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이거대로 하면.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니. 이게 아니더라. 무조건 C더라니. 이거를, 유도해낸 사람이 로렌츠예요, 로렌츠. 그래서 로렌츠 변환. 이렇게 얘기하고, 로렌츠 변환 수식으로 하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안 다룹니다. 안 다루고, 로렌츠의 인자만 다루는 것 뿐이에요. 로렌츠의 인자는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봤더니 어떤 순간이든 강속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되더라. 즉, 이쪽에서 C 쏘고 이쪽에서 C 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보면 어떻게? 그냥 C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이거는 팽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결국 뭐까지 나온다?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할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였습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관성계가 달라도 동시로 판단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관성계가 달라지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은 결국은 뭐랄까요? 빠르게 뭔가 물체가 달리면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하나의 관성계를 쳐다보게 되면 빛이 동일한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간이 틀어집니다. 알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한 것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이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서는 변한다. 뭐만 빼고 싹 다 변할 수 있다? 빛의 속력, 광속만 놔두고 요것만 불변이고 모든 게 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빠르게 달린다. 얘가 빠르게 V의 속력으로 간다. 등속입니다. 등속. 특수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관성계에 대한 얘기예요. 정지 아니면 등속운동. 그죠?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정지해 있다. 둘 다 관성계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요거 A고 요거 B라고 생각했을 때 B가 A를 쳐다보면 A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 그런 개념이 시간 지연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딴 거 없습니다. 정지해 있는 애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 보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성이라는 거죠. A가 B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가만히 있고 B가 이쪽 방향으로 V로 가고 있기 때문에 B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효과가 그냥 나타나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가는 애한테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길이의 수축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할 때 중요한 인자가 로렌츠의 인자였는데 로렌츠 인자가 어떤 녀석이었죠? 간만은 기억납니까? 1 마이너스의 C분의 V. C분의 V의 제곱. 요거였죠. 요거는 항상 1보다 어땠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컸어요? 크거나 같죠. 왜? V가 0에 가까우면, 즉 C에 비해서 엄청 작은 거면 제곱하면은 이거는 0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1이 되는 거고, 그죠? 감마가 1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가 얘를 보든 얘가 얘를 보든 서로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속의 절반 정도의 속도에 다달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0.5C 정도면. 그럼 0.5C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0.9C를 넘어가면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속에 가까워지면, 그죠? 이게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돼서 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지게 되면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뭡니까?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이 도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다 맞추고 하잖아요. 그죠? 인공위성은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고려를 해서 시간 동기화 시켜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기 위에 있는 애는 빠르게 돌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미세한 시간 오차만 생겨도 지구상에서는 큰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도 적용시키고, 중력도 다르잖아요. 여기 지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적용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어쨌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지연은 어떻게 됐었죠? T가 누구의 시간입니까?
요 둘 중에서. 자, B가 A를 본다라고 쳐볼게. B가 A를 본다. 네. 누구의 시간일까? 이 T는? A. A 맞나요? 아니. 요거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유도식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봤을 때 T고 T0고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 T0. T0가 뭐였어요? 요걸 이제 고유 시간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 물체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관측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B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무리 빨리 가도 얘가 자기 시계를 보면은 어때요? 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가 T0가 되는 거예요. 얘의 시계. 그럼 결국 얘가 T의 시간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이 사람의 시간일까요? 자, 요거는 얘가 자기 시계 보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이 T는 B가 자기 시계 보는 건가? B가 A에 있는 시계를 B가 A 시계를 보는 거야. 둘 다 A 시계를 보는 거야. 거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둘 다 누구의 시계를 본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B 시계, 얘를 보는 거야. 얘의 시계죠, 얘의 시계. 얘 시계 보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계산 결과 값이 뭐로 나타난다? 이 사람의 시간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계산 결과 값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속도 V가, 만약에, 얼마로 할까? 0. 숫자가 자, 그냥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C. 자, C로 가게 되면 요게 무한대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자, 요 값이 무한대가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 시간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다? 멈춘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예.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럼 그 멈춘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B 자기네 시간으로 봤을 때 멈춘다는 얘기예요. 시계 자체는 누구 걸 본다? A 것만 보아. A 것만 보지만 실제로 B가 자기 시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감마 값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감마 값이 그냥 2배다. 이만큼 나왔다. 그죠? 1보다 크니까 뭐 2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자, 얘가 만약에 10초 걸렸어. 10초. 자기가 보니까 10초 걸렸어.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초로 느껴지느냐? 이거죠? 얘가 얘 시간을 보니까 얼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20초죠? 그죠? 맞나요? 네. 잠시만. 아니지. 뭘 잘못했지? 잠시만. 이게 아니지. 쏘리. 이렇게 되면 얘가 20이 되지요. 그죠? 근데 이거는 10초가 20초만큼 간격이 팽창되는 겁니다.
간격이. 간격이 팽창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10초를 이 10초만큼 늘리면 결국 얘 입장에서는 잠시만. 내가 헷갈리네. 잠시만. 뭘 선생님 잘못 얘기를 했지? 다시 해보자. 다시. 아유, 요거는 이게 좀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자, 요게 만약에 T0가 10초 나왔어. 그죠? 감마 값을 2로 잡으면 보자. 잠시만. 뭘 착각하고 있지, 내가? 간격이 늘어나니까 T0 맞죠? 그죠? 그러면 10초가 20초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두 배가 늘어나니까 5초가 지난 것처럼 느껴지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 간격입니다. 시간 간격. 그러면 원래 B의 시간에 10초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초예요. 10초.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0초야. 10초. 자, 그런데 얘 시간을 보니까 10초가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시계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20초가 지난 거죠. 그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거 10년이라고 치면 이거 20년이죠. 누가 빨리 늙어요? B가 빨리 늙어요. 네. 네. 이렇게 따지면. 네. 자, 다시. 시간 간격이잖아. 이제 B가 A를 보면 얘 10초라는 것이 자기 시계에 얼마에 해당되는 겁니까? 20초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10초가. 그럼 누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B가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지나간다. 자기는 20초 지났는데, 그죠? 얘는 10초밖에 안 지난 거야. 자기는 20년 지났는데, 얘는 10년밖에 안 지난 거야. 이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간 팽창이라고 한 것이, 아까 쓴 게 맞아요. 맞는데,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10초 들어가고, 요게 이 값이라고 치면, 얘는 20초로 나오죠? 그죠? 이 시간 팽창이 관찰제 시간의 20초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늘어나 버린다.
늘어나니까 얘는 10초밖에 안 지나네. 나는 20초나 지났는데 얘 왜 이렇게 늦게 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즉 동영상을 생각해 보세요. 얘는 1배속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장면을 갖다가 0.5배속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볼 때는 쟤가 왜 저렇게 느리게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시간 팽창이에요. 이 팽창, 이 20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관찰자의 시간으로 봤을 때 대상이 실제로는 10초 지났지만 자기 시계는 20초만큼 지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처음 듣고 나면 저게 뭐지 하는데 시간 간격이 늘어납니다. 1초 간격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얘는 1초 간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1초. 그러니까 저걸 타고 있는 A는 10초가 지났어 그냥. 아니 그냥 타고 있는 1초에 이만큼 가면은 그렇지. B는 1초에 이만큼.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다. 간격이다. 얘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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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이렇게 가는데 얘가 얘를 보니까 똑딱 똑딱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차이가. 그래서 얘의 10초는 얘한테는 20초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길이 수축은 보세요. 그러면 길이 수축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이 행성에서 이 행성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그죠? B가 이 행성과 이 행성을 거리를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B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얘가 천천히 가면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측정한 길이가 L0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고유 길이. 얘를 봤을 때 변하는 시간 t를 관측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시간은 t0지만 빠르게 가면 이 거리가 달라지는 L을 측정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V라는 것은 뭡니까? 얘가 관측하든 얘가 관측하든 V로 관측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V는 T0분의 L이죠. 그죠? 그러니까 L은 V T0 이렇게 관측이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그 다음 얘는 그러면 L0는 V T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 연결시키면 자 V는 T분의 L0 V는 T0분의 L이니까 연결시켜보세요. 두 개 같은 거니까. 그러면 T0분의 L은 L0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L T분의 T0 L0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R분의 1이죠. 감마분의 1 네. 맞아요? 감마분의 1이에요. 그래서 L은 감마분의 1 L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고유 길이가 속도에 따라서 짧게 보여준다. 운동 방향축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팽창만 잘 이해를 하면 길이 수축은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 팽창 저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헤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저기에서도 좀 헤맬 수 있고 실제 문제를 풀면 알겠죠? 실제 문제 풀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학생들 좀 헷갈려 하는데 진짜 헷갈려 하는 곳은 여기에서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험 범위에 들 때, 2학기 때 같이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 자,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28페이지 가시면, 질량과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 질량이랑 에너지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에너지로 고유한 질량을 측정을 못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만 있을 뿐이지, 즉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가 질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가장 유명한 식 중에 하나가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속인데, 강속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 질량이 뭘로 환산된다? 에너지로 환산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요 식은 꼭 외워놓으세요. 요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아니 질량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에너지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 봤더니 핵 변환에서 일어납니다. 화학 변화에서도 일어나긴 해요. 왜? 화학 변화에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거나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죠?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면 질량이 나갈 때는 조금 변하더만 에너지가 흡수되면 조금 증가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변화하는 양을 우리는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질량이 그냥 똑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요? 과학적인 입장이에요. 과학적인 입장.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핵 변환이 일어나면 그 핵의 충돌 이런 것에 의해서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질량이 조금 변합니다. 매우 미세하게 변해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로 나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화학에서 주고받는 에너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핵 변환에 의한 에너지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질량을 또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나 핵 변환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질량 변화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매우 작은 양입니다. 실제로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해가지고 질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지에 있는 애가 움직이게 되면 뭘 가져요? 움직이면요? 속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져잖아. 네. 그죠?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니?
정지에 있는 애가 정지 질량이 M0야. 알겠어? 근데 운동을 하면 늘어나요? 운동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무엇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질량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운동 에너지가 M이라고 하면 운동 질량이 그럼 정지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1보다 큰 값이라고 했잖아. 그죠? 빨라질수록 질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속에 가깝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을까요? 왜 힘들까요? 이유는? 들어간 에너지의 빠른 기압수가 음? 들어간 에너지의 기압수가 그렇죠. 왜냐면 일정한 속도 이상이 돼버리면 질량으로 변해버리는 에너지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질량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질량을 가속시키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속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속으로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0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빛의 질량은 0이다. 빛의 시간은 멈춰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고 졸려가지고 그냥 죽으려 그러네. 자, 우리 책에 그래프 하나 보세요. 그래프. 자, 질량 속력 그래프 보입니까? 이 그래프가 저기 우리 시간 지역 그래프하고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거기 보니까 1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쫙 증가해 버리죠. 그죠?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 여기 제로가 되면 정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그 다음 질량 결손이 있는데 요거는 핵 융합 과정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핵 변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뭐 있죠? 핵 변환. 융합 핵 융합하고 그냥 핵 분열. 얘들아,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이 둘 중에 어떤 거니? 분자력은 분열 원자력은 분열. 분열이고 원자 폭탄은 분열 분열 수소 폭탄은 수소폭탄. 그게 그것도 분열 그거는 융합이요 분계 융합을 이용을 합니다. 그건 두 개예요, 두 개. 분열로 터뜨려 놓고 그 열 가지고 융합을 일으켜요. 무시무시한 거죠. 별의 내부에서는 융합. 그죠? 자, 그러면 핵 분열은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라늄 들어봤니? 우라늄 원소 기호가 뭐예요? 80몇 U인데 92번입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 동위 원소가 중요해요. 235짜리하고 238짜리가 있거든. 자연 우라늄에는 이게 훨씬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리고 중성자를 얘는 흡수를 잘해. 그래서 천연 우라늄은 이 폭발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 농축시키겠죠. 농축 우라늄. 농축을 시켜가지고 저농축.
뭐 2%에서 뭐 5% 이런 식으로 전홍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홍축이 되면은 이거는 핵발전으로 가는 거고 무농축으로 가면은 95% 이상으로 막 농축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 전홍축 우라늄에다가 뭘 쏴주느냐 하면 저속 중성자를 쏩니다. 저속 중성자입니다. 고속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라늄 92에 235짜리가 꽝 맞으면 이 핵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왜 불안정하겠니? 불안정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너무 그냥 안 맞아서. 양성자가 너무 많잖아. 응. 90이 되어 있어. 플러스끼리. 그죠? 그걸 억지로 잡아주는 게 요 안에 있는 중성자 개수야. 간신히 잡아주고 있거든. 진짜 막 터지기 일보 직전. 근데 저속 중성자가 땅 쳐주면 이게 진동을 하다가 그냥 쫙 쪼개져 버려요. 핵이. 둘로 쪼개지는데 둘로 쪼개지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뭘로 쪼개질지 몰라. 주로 쪼개지는 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요. 근데 요거 꼭 알아놔라. 얘가 뭐라고? 고속 중성자야. 그럼 얘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우라늄 있잖아. 얘네하고 다시 부딪히는 걸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니? 네. 아니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얘는 저속인데 얘는 고속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감속제라고 해. 알겠지? 자, 그리고 이 2~3개가 나온 게 또 여기 부딪히면 여기서 또 2~3개 나오고 여기서 2~3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숫자가 어떻게 돼요? 기하급 수직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폭발해버려요. 폭발. 알겠어요? 폭발이 된다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뭡니까? 중성자 수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해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요게 제어봉이죠. 요런 개념 같이 가지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요 우라늄이 다른 걸로 이렇게 분열되거나 또는 가벼운 수소들이 약간 무거운 헬륨으로, 그러니까 무겁다기보다는 원자번호가 큰 헬륨으로 변할 때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질량이. 아시겠어요?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질량 결손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델타 M. 그죠? 그럼 이 델타 M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A는 델타 M C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큽니다. 무조건 질량 결손이 생겨야 돼요. 어디에서? 핵융합이든 핵분열에서. 알겠지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질량 결손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 질량 결선.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 됐죠? 자,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양성자 질량이 얼마래요? 1.00736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 질량 단위라는 단위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작은 값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 자체를 1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중성자는 1.0087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됐을 때 이 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가보다 나가 더 작아져요. 그 얘기는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질량 결손 값을 이는 MC 제곱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에너지 값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에 핵 반응이 있는데, 자, 핵 반응 자체는 분열과 융합이 있는데 위에서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분열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2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핵 분열. 자, 무거운 원자 핵이 원래 원자 핵보다 가벼운 2기 이상의 다른 원자 핵으로 나눠지는 반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라늄의 핵 분열 요거 한번 볼게요. 우라늄은 235짜리가 있습니다. 요게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속도가 어떤 애? 느리네. 저속 중성자. 요게 부딪히면, 즉 흡수가 되면 요걸 못 이기고 분열을 합니다. 자, 그때 뭐가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고속. 두세 개의 고속 중성자. 그죠?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 느리게 해주는 것은 감속제. 그 다음 중성자 수를 줄여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을 일정한 비율로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제어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림이 잘 나와있죠? 그림에서는 크립톤 하나하고 바륨 하나하고 이렇게 쪼개졌죠. 자, 이때 그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반응식에서는 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다 체크를 하느냐면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충란 있죠? 보충란 중간에 핵 반응식 해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핵 반응식. 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전하량 보존과 질량수 보존이 있습니다. 자, 그거만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뭐 전하량 보존, 그 다음 질량수 보존. 얘들아, 전하량은 뭐니? 어디에 표시되니? 전하량. 전화량이요? 응. 어디에 표시가 되냐고요? 아, 쓰는 위치요? 오른쪽 귀. 그렇죠. 오른쪽 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성자는 기호가 뭐예요? N으로 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중성자는 질량수가 얼마일까요? 1.0087. 그거는 질량입니다. 질량. 알겠어요? 질량수. 질량수. 아, 여기 그 왼쪽 위에. 질량수는 뭐냐면 요게 질량수입니다. 요게.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질량수라는 것은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요.
양성자 수를 합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중성자는 양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이제 양성자 수는 이게 양성자 수야. 왜 이게 양성자 수야? 이게 원자 번호인데 네. 양성자 수로 정의를 했거든. 그럼 중성자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빼기. 원자고. 자, 원자 번호에다가 뭐 적을까? 이거만해봐. 원자 번호에다가 나누기. 양성자가 없잖아. 네. 0. 아. 그 다음에 네. 여기 질량수에다가는 얼마 적을까? n 빼기. 요게 얼마야? 0. 요거는 모르는데. 중성 N 하나 빼기. 있잖아. 자기의 중성자잖아. 0 한 개?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고 여기 1이니까 질량수는 1이 되는 거야.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 표기를 모르면 전하량 보존, 질량수 보존 그 식을 못 맞춰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요. 그럼 전자는? 자, 전자 대보자. 아, 네. 전자. 전자는 기호를 1로 씁니다. 네. 자, 전자는 어떻게 표기를 할까? 그냥 E 마이너스. 어? 네. 이 마이너스 E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쓰고 나머지는 써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영-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질량수, 여기 원자 번호, 여기 전하량, 네. 그죠? 여기는 이제 그 개수죠. 분자 개수, 그 원자에 결합된 개수를 쓰잖아. 네. 그렇게 쓰는데, 자 여기에서는 뭘로 표기를 해주느냐면 핵 반응식에서는 우리 책에 보세요. 핵 반응식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밑에 우라늄 그림 밑에 핵 반응식 한번 보세요. 뭘로만 표기되어 있습니까?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만 표기되어 있잖아. 네. 그것만 보고 이걸 맞춰야 돼요. 요걸 보존시켜갖고 그걸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은 어때요? 화학 반응식은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Na Cl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런 전하량을 아예 줘버리잖아. 네. 근데 핵 반응식은 이걸 주나? 그걸 안 준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전하량과 질량수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자 질량수가 있니? 질량수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0이 되고 네. 그 다음 여기를 어떻게 씁니까? 0. 여기를 양성자 수 1개랑 전자 1개랑 전하량이 같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아시겠어요? 네. 양성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양성자는 양성자는 프로톤이거든요. 프로톤인데 요 P로 쓰고요. 요거 1이고 요것도 1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잖아. 그래서 H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 1. 오케이? 네. 요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밑에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하량이에요. 알겠어요? 쉽게 생각 전하량. 위에 숫자들이 뭡니까? 위에 숫자들이
질량수. 질량수. 그래서 그 핵 반응식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한번 보세요. 핵 반응식 봅시다. 그 92 돼 있죠? 92에 235 플러스 n인데 이게 중성자죠? 0, 1이죠? 그럼 왼쪽은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90이라는 뜻이야. 네. 그지? 그 다음 질량수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230. 236이 돼야 되겠죠? 아, 236. 네. 이해 가니? 이해 가니? 네네. 야들아, 정신들 차리고. 여기 앞에서 보고 있자니 안쓰럽다. 자, 그러면 크립톤, 바륨, 그 다음에 중성자 3개입니다. 그죠? 그거 전하량 계산해 보세요.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밑에 숫자들을 합하면 돼요. 36 플러스 56 플러스 0이죠. 네.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9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질량수 보면 위에가 92 플러스 141 플러스 3을 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236이 나와요. 그죠? 네. 그렇게 계산. 그게 뭡니까? 이 얘기예요. 위에 숫자들 합하는 게 질량수 보존이고 밑에 있는 숫자들 합하는 게 전하량 보존.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거기 있는 뒤쪽에 있는 중성자 칸을 비워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성자 칸에 3, 이게 들어갈지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걸 비워놓으면. 왜? 크립톤하고 바륨이 지금 쪼개졌기 때문에 요게 나왔지만 다른 걸로 쪼개지면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연쇄 반응은 여기 쪼개지고 나면 여기에서 두세 개 중성자가 나오는 게 다시 주변에 있는 우라늄하고 반응을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융합 있죠? 핵융합은 태양에서, 즉 별 내부에서 하는 핵융합과 그 다음 핵융합론, 인간들이 만드는 핵융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 두 가지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르냐? 태양 내부는요. 자, 수소 원자핵이 융합돼서 뭘 만들고? 중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밑에 그림에 있어요. 왼쪽 겁니다. 네. 근데 핵융합로에서는 이렇게 태양처럼 하면 좀 쉽지가 않아. 이렇게 하기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더 온도가 높아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뭘 하느냐 하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원자핵을 이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충돌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담아놓는 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 그게 토카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카막. 그게 이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플라즈마 형태로 얘네들을 가둬놓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수옥도시가 되기 때문에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통이 없어요. 그래서 용기랑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핵융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봐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여기 시험 대비 들어가면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근데요. 여기 왜 양전자라고 그래요? 양전자는 전물질. 전자의 단입자입니다. 전자랑 반대돼서 전자랑 만나면 같이 그렇지. 사라지는 쌍소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쌍생성이라는 게 되면은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우주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요거 입자와 반입자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양전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자를 이용하는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근데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기에서는 이 부딪히면 그림상에서 실제로 저기 양전자 있죠? 태양의 핵융합 반응 여기 보시면 그냥 수소가 뻥 부딪히면 뭐 헬륨 중수소가 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걸 이용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봐봐. 수소 하나하나 플러스 수소 하나하나가 중수소 하나가 된다라고 해줄게. 네. 중수소는 뭔지 아니? 저거가 두 개인가? 저 수원자의 그 중성자가 수소니까 일단 이거는 무조건 1이죠. 네. 근데 여기 중성.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존이 되니? 아니, 안 돼요. 안 되잖아. 요거 플러스 하면 인데 요거 1이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수가 맞아지죠. 맞잖아. 요거 더해서 2, 요거 맞잖아. 네. 근데 더하니까 요건 1이잖아. 네, 양성자랑. 그러면 요거 1 하나 하고 여기 0 되는 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네.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맞죠? 네. 이거? 마이너스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검출이 돼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저렇게 했었는데, 실제 입자 가속기 같은 걸 돌리고 해서 충돌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입자들을 만들어지고 하는 걸 실제로 관측하고 그것 때문에 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연구해야 될 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학문적인 단계가 낮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런 과정도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는 그 과정까지 못 들어가니까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자도 있지만 이런 입자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B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양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조기에 맞춰서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보실 때 저번에 우리 그 앞쪽에 문제 좀 풀었나? 한 반 넘게는 풀었는데. 네, 그래서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만들어서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넌 지금 여기 앞에 풀 수 있나? 네, 볼 수 있어요. 아, 풀 수 있어. 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 한 바퀴는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러면은 문제 풀어 오세요. 문제 여기 빠진 부분들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느냐면 25페이지까지 혹시 자기가 안 풀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그냥 쭉 풀어오세요. 풀어오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기본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정리입니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호호호호. 우리 7시에 끝나지. 네. 네. 원장 지금 나중에.